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항상 남들한테 저를 소개하는 일이 어렵기만 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가장 끔찍했습니다. 저 짧은 한 문장을 쓰는데도 꾸역꾸역 참 힘들었네요. 30대 중반이면 인생 절반도 못 살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남들처럼 살려고 아등바등 살았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려우면 뭐 얼마나 어려웠겠나 싶으시죠? 하지만 남들한테는 다 있는 부모가 없는 사람에게 인생은 어디로 가도 기댈 곳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딱 불구덩이에 던져진 기분이었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었다면 아, 원래 없었구나 하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보육원에 버려진 제 인생은 외롭고 힘든 인생의 시작이었답니다. 원래 애들 장난감도 손에 있는 장난감을 뺏었을 때 더 많이 울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네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부모님의 갑작스런 이혼으로 보육원에 버려졌던 거였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혼 직전 지겹도록 싸우던 부모님의 무슨 말이에요. 이래서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마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 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8살이 되던 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유독 많이 다퉜습니다. 원래도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유독 눈만 마주치면 서로 못 잡아 먹어서 안달난 사람들 같았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 직전에 백수나 다름 없었습니다. 늘 집안에서 저를 돌봐주시거나 집안일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가 집에 있는 걸 보면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유, 집구석에 식충이들만 둘이나 들어앉아 있어. 아유, 숨 막혀. 이래서 내가 집에 오기가 싫어. 넌 공부 열심히 해. 네 아빠처럼 식충이 같은 인생 안 살려면. 늘 저만 보면 식충이라고 하던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으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저를 방에 들여보내고 어머니랑 다투기 일쑤였고요.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한테도 늘 밉상이었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도 예쁨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죠. 저를 볼 때마다 기집애라서 싫다고 하시거나 가진 거 없는 아버지 자식이라며 싫어하셨거든요. 아무리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혼 문턱까지 가도 저는 아버지, 어머니 둘 중 한 명을 따라간다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부모님의 이혼을 시작으로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이혼하고 바로 재혼을 하게 되셨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리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혼자 남겨진 초등학교 1학년 된 8살짜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결국 저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고 보육원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하필 또 유독 내성적인 성격 탓에 보육원에서도 편하지 못했죠. 어차피 부모님과 살 때도 유복하게 살았던 것도 아닌데 부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인생은 천지 차이더군요. 가난한 부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수백 번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내던 보육원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늘 따돌림을 받았고 학교도 보육원도 어디 하나 편한 곳이 없었어요. 보육원에 입소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소위 말해서 무리의 대장처럼 보이는 친구가 저한테 쓰레기를 던지면서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야, 너한테서 쓰레기 냄새나. 대체 어디서 살다 왔길래 이런 냄새가 나? 나 다 씻었어. 이런 거 던지지 마. 뭐야? 넌 씻어도 냄새 나는 애 아니야? 어디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 했더니 여기가 쓰레기통이네. 그러면서 저한테 쓰레기를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는 말려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육원 입소 일주일 만에 완전히 찍혀버린 저는 늘 괴롭힘의 대상이 되게 일쑤였어요. 원래 어린 학생들 사이에도
서열 문화가 있어서 왕따가 생기는 건데 저는 괴롭혀도 되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배식을 받으려고 줄을 설 때도 제가 옆에 오면 저를 밀치기 일쑤였죠. 그럼 저는 늘 꼴찌로 밥을 먹었고 급하게 먹어서 수시로 체하기 일쑤였고요. 그렇다고 보육원에 저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으니 늘 마음 한켠에는 살기 싫다는 생각뿐이었고요. 초등학생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중고등학교 시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대놓고 고아 취급하면서 차별하는 게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아라는 게 밝혀지면 병균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한 번은 저랑 짝꿍이 된 게 싫다면서 선생님한테 항의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아직도 기과에 생생할 정도로 그 친구는 선생님께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아랑 짝꿍하기 싫어요. 얘랑 앉으면 제 물건도 막 훔쳐갈 것 같아요. 저 자리 바꿔주세요. 저는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반에서 물건 훔쳐갈 것 같은 애 취급도 받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는데 누구 하나 편히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극단적인 시도도 해봤어요.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가야 하는데 아무리 지옥 같은 곳이라도 여길 떠나면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길이 막막하더군요. 그야말로 사막에 내던져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차마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가 내릴 수 있던 선택은 딱 하나였습니다.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에 취업하는 일 말입니다. 저는 그때 단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벌자는 게 제 목표였죠. 그래서 월급에서 80%를 저금할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것 같았거든요.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지독하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돈만 모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를 악물고 독하게 살던 저도 한 구석에는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네요. 혼자서 너무 독하게 살아서 그런지 누군가 제게 잘해주니까 홀락 넘어갔답니다. 그때는 전 남편이 제 인생의 구원자 같았어요. 지독하게 외롭게 살던 제 인생에 드디어 누군가 관심을 준다고 느껴지니까 마음이 금세 꽃처럼 살랑거리더군요. 아마 전 남편이라고 쓴 걸 보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네요. 제 인생 하나뿐인 가족을 같이 만들어갈 줄 알았던 전 남편과는 결혼 3년 차에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번 생에는 온전한 가족을 만들고 살 복은 내 팔자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라고 이혼할 줄 알고 결혼했겠습니까? 여기 사연 들어보면 처음에는 다들 그럴 놈이 아니라서 결혼했던 거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장 일이 어찌나 고된지 아무리 일을 악물고 버티던 저도 그날은 악소리 절로 나올 정도로 힘든 날이 있었거든요. 남들은 힘들면 술도 마시고 푼다는데 술값도 아까워서 빨리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이런 성격 탓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저랑은 벽이 느껴진다면서 편히 친해진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를 유일하게 잡아준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었죠. 터덜터덜 걷는 제 옆에 온 전 남편은 제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같은 팀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는다는데 같이 안 가요? 맛있어 봐야 얼마나 맛있겠어요. 배만 부르면 되는 거죠. 에이, 그래도 맛집은 달라요. 제가 가려는 곳이 2인분부터 나와서 못 가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가실래요? 혼자 가면 다 먹지도 못하고 남기만 하잖아요. 저랑 같이 가자고요? 왜요? 그냥 2인분 다 드세요. 에이,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2인분씩만 나오는 식당에 혼자 가면 제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가요. 저는 처음으로 같이 가자고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전 남편이었습니다. 늘 저만 보면 다들 독하다면서 혀를 내둘렀는데 그런 저에게 먼저 다정하게 다가와준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었던 거예요. 이래서 힘들 때 만난 사람은 악연이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로 저한테 밥을 먹으러 가자면서 말했어요. 원래 한국인은 같이 먹는 밥 정이 무섭다고 하죠.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서 밥을 먹자는 전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됐죠. 처음으로 느껴본 사랑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힘든 하루 끝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그렇게 연애 기간이 1년이 넘어갈 즈전 남편에게 제 가정사에 대해 털어놓게 됐어요. 그동안 겪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자 전 남편은 제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더군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언제든 편히 쉴 수 있게 내가 열심히 살아낼게. 그러니까 나 믿고 나랑 살자.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부모님의 이혼을 지독하게 겪어서 그런지 결혼에는 큰 뜻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바꾼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연애 기간 동안 느꼈던 든든함과 누군가 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평생 이어지길 바랬죠. 그래서 저는 연애를 1년 반 정도 하다 30쯤에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제가 워낙 손님이 없다 보니까 결혼식은 소박하게 올렸습니다. 둘이 모은 돈으로 집도 마련하고 소박하게 살림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착실하고 성실하게만 살았네요. 돈 많이 모으면 아이도 낳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미래 계획도 세웠죠. 하지만 이런 제 미래에 찬물을 끼얹은 건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구나를 제대로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전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던 건 결혼 3년 후부터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악착같이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라고 달랐겠어요? 전 남편도 저도 조금 더 잘 살아보자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전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어요. 게다가 카드값도 평소보다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 명세서를 들춰 보이면서 전 남편에게 캐물었어요. 당신 요즘 뭐하고 다니길래 카드값이 이렇게 많이 나와? 지난달보다 2배나 더 나왔잖아. 야,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뭔 말이 그렇게 많어?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일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나는 놀아서 돈 안 쓰고 다녀? 매달 이렇게 쓰면 돈은 언제 모을 건데. 작작 좀 써. 카드 뺏어버리기 전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독해서 당신이랑 대화하면 내 몸에 피가 다 마르는 것 같아. 내가 정신 놓고 당신이랑 똑같이 썼으면 이만큼 살지도 못했어. 정신 차리고 카드 뺏기기 싫으면 적당히 알아서 써. 아무리 맞벌이로 먹고 산다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미래 계획을 생각하면 도저히 돈을 막 쓸 수가 없는데 천하태평하게 돈 쓰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속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전 남편이 갑자기 카드값으로 2배가 넘게 나오게 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말았네요. 대체 돈을 어디다 그렇게 쓴 건가 싶어서 내역서를 가만 보니까 글쎄 카드론을 쓴 거예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카드론까지 받아서 돈을 쓸 일이 없는 전 남편이 이렇게 큰 돈을 쓰게 된 이유를 알아야만 했어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어디서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대체 카드론을 왜 받아? 이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누가 안 갚는데? 그래서 이 돈 어디다 쓴 건데 바른 대로 말 못해? 울면서 전 남편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악을 지르다가 번뜩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같이 일하던 언니가 전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랑 지나가는 걸 봤다는 말을 해줬던 게 떠오른 겁니다. 처음에 남편을 캐물었을 때는 그냥 아는 사이라면서 얼버무렸던 게 생각났어요. 믿고 넘어가줬던 내가 바보였구나 싶더군요. 저는 전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자 생겼지? 너 저번에 그녀 아는 동생 아니지? 그렇지? 아이 무식한 여편네가 그동안 내가 살아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 고아라 아무것도 없는 거랑 살아줬더니 왜 이제 와서 난리야?
막말로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나 아니었으면 너 아직도 혼자 빌빌거리고 살았을 거 아니야.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한 트럭을 줘도 안 받았어. 그날 저는 전 남편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울고불고 악을 지르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다시 한번 꼬이는 순간이었어요. 안 될 팔자는 영원히 안 될 팔자인가요? 하지만 불행은 한꺼번에 휘몰아쳐서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한다고 하죠. 전 남편이 끌어다 쓴 건 카드론뿐이 아니었어요. 신용 대출까지 받아서 쓴 것도 모자라서 제 적금까지 손을 대고 말았던 겁니다. 참 기가 막혔어요. 그날 저녁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전 남편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년이 대출도 받아오고 내 통장에 있는 돈까지 가져오라고 시켰니? 그년이 그렇게 애지중지 좋아 죽겠으면 네 돈으로 해야지. 왜 내 돈에 손을 대? 돈도 돈값 하는 사람한테 쓰는 거야. 너처럼 억척스럽게 사는 여자한테 금덩어리 가져다 주면 그게 돌덩어리지 금덩어리로 보이겠냐? 전 남편은 그동안 상간녀에게 가방에 각종 값비싼 명품을 선물로 주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 기간 동안 가방 하나 더 살 생각도 못 해봤고 옷도 일할 때 입는 작업복 말고는 옷장 하나에 사계절 옷이 다 들어갈 만큼 옷도 없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뭘 입고 들고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상간녀에게는 신상품은 전부 다 주고 알아서 바치고 있었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그러고도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절 무시하면서 뚫린 입이라고 말도 많이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그 돈 다 받아오라고 소리치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돈 받아와도 너한테는 티가 안 난다니까? 내가 값어치 있게 써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내가 당신이랑 그년 둘 다 가만 안 둘 거야. 이혼해. 이혼해준다니까? 전 남편은 당당한 목소리로 제게 이혼 도장을 찍어주겠다면서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게다가 본인이 쓴 돈은 생각도 안 하고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날 남편이랑 치고받고 싸우다 이웃집 신고로 경찰까지 오고 나서야 싸움을 멈출 수 있었네요.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날 경찰서 가서 조사까지 받았다면 믿어지시나요? 바람핀 놈이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전 남편은 철면피 같은 얼굴을 하고 경찰서를 나오면서 제게 끝까지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아는 것도 없는 게 어디 한번 이혼 소송할 수 있으면 해보던지 갈 곳 없는 고아라 불쌍하게 생각하고 살아줬더니 어딜 까불어 까불길. 절대 내가 곱게 이혼 안 해줄 거니까 위자료 줄 준비는 하고 있어. 저는 주제도 모르고 떠드는 남편 뺨을 내리치면서 말했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전 남편한테 위자료는 받아낼 거라고 다짐했네요. 안 그러면 제가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처럼 부모님 이혼한다고 울고만 있을 어린애도 아니고 절대 부모님처럼 시시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카드 내역과 전 남편 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빼서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리고는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걸 수 있는 모든 소송을 걸었고 긴 소송이었지만 속은 다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소송 끝에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위자료 받아냈다고 제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평생 모르던 술이 달다는 걸 큰일 겪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힘든 일 술로 털어내는지 알 것 같았네요. 정말로 전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끝이 합의 이혼도 아닌 소송으로 끝낸 이혼이라니 참 절망적이었어요. 왜 사람을 또 쉽게 믿었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고요. 앞으로는 정말 남은 인생 혼자다 생각하고 누가 잘해줘도 쉽게 믿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이혼하면서 회사를 퇴사하게 된 저는 앞길이 막막한 건 똑같았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건강한 몸뿐이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결국 식당을 전전하면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일단 배운 거 없고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많이 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기술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그걸로 먹고 살았겠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단순 노동만 했으니 제가 기술이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여러 식당을 전전하다 동네 큰 규모로 식당 개업한 설렁탕 가게에 취업을 하게 됐답니다. 이제는 정말 돈만 보고 살겠다고 다짐했죠.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이 세상에 나를 지켜주는 건 돈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 어디 생각처럼 쉽게 흘러가겠어요? 아무도 안 믿겠다고 일만 하겠다 다짐한 제 앞에는 각종 진상들이 떼거지로 몰렸습니다. 설렁탕 가게다 보니까 유난히 취객이 많았죠. 그런데 젊어 보이는 여자애가 서빙을 하고 있으니까 다들 쉬워 보였는지 저를 함부로 대하더군요. 설렁탕 가게가 24시간 가게였는데 아침부터 설렁탕에 소주를 마시던 손님이 호를 치우고 있는 제 옆으로 오면서 느끼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가씨, 이런 데서 일하면 힘들지 않어? 괜찮아요. 에이, 내가 돈 쉽게 버는 방법 많이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줄까? 왜 이러세요? 술에 취한 취객은 제 손목을 잡으면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잡아당겼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저는 손목을 뿌리치면서 소리쳤죠. 그런데 설렁탕 가게 사장은 가게 한가운데서 일어난 소란을 전부 들었으면서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괜히 직원이라고 편들었다가 손님 떨어질까 봐 그랬던 거죠. 참 인생에 인복도 없지 않습니까? 어쩜 주변에 하나같이 이런 사람만 들러붙나 싶더군요. 그렇게 겨우 취객 하나 떨쳐내고 또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취객이 하루에 한 명씩만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미친놈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고아는 얼굴에 고아라고 써있나 싶을 정도로 왜 다들 저만 괴롭힐까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큰일은 아직 터진 것도 아니었죠. 어쩜 30대 중반밖에 안 된 인생에 고비가 이렇게 많을까 신기하지 않나요? 부모 없이 시작된 삶이라 그런지 사는 동안 어딜 가도 무시받는 일 투성이었죠. 그렇게 오로지 돈만 보고 손목이 쑤시도록 일하던 날이었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소주 하나에 설렁탕 한 그릇 시켜놓고 저만 보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던 남자는 처음에 그저 같은 자리에서 저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점점 가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더니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밤늦게 퇴근하던 날이었는데 끝까지 가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문 닫을 시간이라고 말해도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괜찮다면서 앉아있더군요. 그래도 겨우 식당 마감 30분 전에 집에 갔구나 싶었어요. 내심 불안했는데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뒷정리를 마치고 사장님께 인사를 드린 뒤에 가게를 나왔죠.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가고 있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혼자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속도에 맞춰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뛴다는 게 발이 꼬여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집 대문을 코앞에 두고 넘어지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뒤를 바로 돌아봤는데 끝까지 테이블을 지키고 앉아있던 그 40대 중반 남자 손님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기겁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저를 보고 달려온 남자 손님은 넘어진 제 팔을 붙들며 말하더군요. 괜찮아요? 아까 식당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둘만 있을 때 말하려고 왔어요.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나랑 사귈래요? 제가 잘해줄게요. 왜 이러세요? 싫다니까요? 이거 다 범죄인 거 아시죠? 한 번만 더 쫓아오면 진짜 신고할 거예요. 저를 쫓아온 손님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찌나 꽉 잡고 안 놔주는지 혼자 힘으론 역부족이었죠. 너무 무서웠어요. 계속해서 제 팔을 잡고 있던 남자는 저를 보면서 애원하듯 말하더군요. 나 이렇게 봬도 돈 진짜 많아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니까요. 싫다니까요. 제가 알아서 잘 먹고 살 테니까 두 번 다시 이렇게 따라오지 마세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하고는 낯선 손님을 밀치고 집으로 뛰쳐들어갔어요. 정말 심장이 눈앞으로 뛰쳐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도 못한 채로 그대로 대문 앞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저히 방으로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저는 살면서 부모님 원망 수백 번도 더 해봤지만 그날만큼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지난밤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나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네요. 하지만 끝난 줄 알았던 한밤의 소동은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밀치면서 거절했던 40대 중반 남자 손님이 가게로 찾아왔던 겁니다. 술에 잔뜩 취한 채로 가게로 찾아온 손님과 마주치자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싶었어요. 가게에서 서빙을 하던 저를 발견한 40대 중반 손님은 제 손목을 또다시 꽉 쥐면서 말했습니다. 근본도 없는 년 불쌍해서 걷어주려니까 어디서 뻣뻣하게 굴어? 너 부모도 없고 천에 고하잖아. 가진 거라곤 잘난 몸뚱이 하나뿐이면서 감히 날 거부해? 이거 왜 이러세요?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들고 물어봐.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는 이만한 가게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데 너한테 내가 팔자 고칠 기회를 주겠다는데 네가 뭐라고 날 거부해?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이 전부 다 저와 남자 손님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도 사장님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었고요. 진짜 쥐구멍이 있다면 어디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잔뜩 취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는 남자를 보니까 참 한심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심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손님을 보며 말했어요. 그렇게 돈 자랑하려면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사람 인성이 먼저 되어 있어야지. 돈만 있고 인간성이 없으니까 나 같은 년 앞에 두고 돈 자랑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인간성도 안 된 사람이랑 말도 섞기 싫으니까 이만 나가주세요. 뭐야? 이게 지금 말이면 다 한 줄 알아? 제가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자 남자 손님은 잔뜩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제게 분노 가득한 소리를 지르더니 손을 들어서 제 뺨을 쳤어요.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돈 많은 남자 잡아서 팔자 고치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혼자 좋아서 쫓아오기까지 해놓고 싫다니까 왜 절 때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도 가만히 있는 사장을 보니까 일할 맛도 안 났습니다. 이런 손님도 손님이라고 떨어져 나갈까봐 고민하는 꼴이라니. 그래도 직원을 먼저 생각해줘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서운해할 틈도 없이 뺨을 맞고 바닥에 넘어진 저를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는 남자 손님을 막아준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70대는 넘어 보이는 늙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키도 크고 덩치가 있는 모습이라 풍채만 봐도 겁이 날 정도였죠. 풍채가 젊은 사람 못지않던 노신사는 행패를 부리던 남자 손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술을 마셨으면 곱게 집으로 가야지. 왜 먼 젊은 아가씨를 괴롭힙니까? 저게 먼저 말을 안 듣고 대들었어요. 뭔데 끼어들고 그래요? 아저씨가 먼저 아가씨 괴롭히는 거 다 봤는데 말이 그렇게 많아요. 경찰 부르기 전에 입 다물고 가던 길이나 가세요. 그 순간 덩치 있는 노신사가 싸움을 말리니까 그제서야 손님들이 진짜로 큰 싸움이라도 날까봐 말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그제야 사장님도 경찰을 불렀는지 취객은 경찰 손에 끌려갔어요. 저는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말려주던 노신사가 제 손을 잡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흐느끼는 노신사를 보고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던 건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한 저를 보고는 노신사는 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선이야, 잘 지냈니?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혹시 저 아세요? 일단 저기 빈 테이블에 좀 앉으세요. 그리고는 저를 부둥켜 안으면서 우셨어요. 저는 아이처럼 우는 늙은 할아버지를 일으키고 테이블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테이블로 옮겨가서 앉았지만
노신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놓을 줄을 몰랐죠.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울면서 제 이름만 부르는 노신사를 다독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나이든 할아버지가 저를 알 리가 없는데 이 상황이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가만히 쳐다보는 걸 느꼈는지 눈물을 삼키며 저를 보고 말했어요. 선이야, 아빠야. 너무 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빠요? 제 아빠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저를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아버지라는 말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제 얼굴을 하염없이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야 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내가 미안하다. 아빠란 인간이 이렇게 늦게 찾아오고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다. 아니에요. 이제라도 이렇게 오셨으면 됐어요. 그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 많이 늙은 아버지 얼굴과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는데 나만큼이나 고생 많이 하셨구나 싶었어요. 얼굴도 새카맣게 그을려서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식당을 나와서 저희 집으로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살았던 아버지의 삶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35년 전 이혼 당시 상황도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요. 아버지는 제가 살던 작은 집을 둘러보다 제가 건넨 음료수를 한 잔 마시고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네 엄마 바람 나서 그렇게 나가버리기 전부터 바람 피고 있었어. 네 외할아버지도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날 쫓아낸 거야. 전 그때 상황을 말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아버지도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서 일자리를 잃고 백수였을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외할아버지는 아버지께 호통을 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돈도 없는 게 무슨 남편이라고 집구석에 앉아 있어? 너는 남편 자격도 없고 아빠 자격도 없는 인간 말종이야. 내 딸한테서 좋은 말로 할 때 떨어져.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놈이 뭐가 잘났다고 집구석에 있어? 당장 나가. 그리고는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아버지 소지품도 모조리 꺼내서 던지기 일쑤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외할아버지는 사람까지 불러서 아버지를 두들겨 패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정말 제 귀로 직접 듣고도 두 귀를 의심할 정도였죠. 아무리 싫어도 사위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 외할아버지를 누가 말렸겠어요? 어머니는 이미 바람나서 가정은 뒷전이었고 이혼도 외할아버지의 압박으로 강제로 하게 됐던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속사정을 다 듣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저라도 찾아왔어야죠. 왜 전 버려두고 혼자만 나가신 거예요? 네가 네 엄마랑 똑같을까 봐 찾을 생각도 없었어. 정말 그쪽 집안이랑은 엮이기도 싫었는데. 그럼 평생 나타나지나 말지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내가 암이란다. 그동안 원양어선도 타고 막노동하면서 돈만 모으고 살았는데 네가 살아있으면 이거라도 물려주고 싶어서 찾아왔어. 그래도 그동안 네 주민등록번호 안 까먹으려고 지갑에 내가 넣고 다녔어. 아버지는 지갑을 열더니 꼬깃꼬깃한 종이에 적혀있는 제 주민등록번호를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긴 세월을 가지고 있었는지 누렇게 뜬 종이가 아버지의 얼룩진 세월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제게 그동안 모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주민등록번호로 수소문해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제야 저는 아버지의 야윈 얼굴이 더 눈에 잘 들어왔어요. 이미 대장암 말기셨던 아버지는 치료를 받아도 가망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괜히 아버지께 투정이라도 부리듯이 울면서 그동안 쌓인 원망을 쏟아내면서 말했습니다. 손도 못 쓰고 죽을 거면 아예 나타나지 말지. 왜 나타나서 또 내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난 어릴 때 잠깐 본 게 단데 이젠 아빠 죽기 전에 잠깐 보고 또 헤어지라고? 나한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미안해. 내가 정말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다. 나라도 널 찾아왔어야 했는데 그렇게 널 혼자 두는 게 아니었어. 네가 일하던 설렁탕 가게 알아내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매일같이 가서 너 사는 거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좀 더 일찍 너한테 왔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반드시 살아서 사는 동안 다 갚아요. 나는 뭐 편하게 살았는 줄 알아요? 내 인생 아빠가 그렇게 버리고 가서 제대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에 괜히 속상해서 더 악에 바친 말들만 쏟아냈던 것 같네요. 처음에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정말 내 가족이 생기나 했는데 대장암 말기라는 말에 또 한 번 생이별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아버지께 그동안 보육원 생활과 제가 이혼했던 이야기까지 밤새도록 늘어났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떨어져 있는 부녀 사이에 못했던 말들을 밤새도록 쏟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떼 같은 애 버리고 나와서 벌 받는 거야. 벌은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우리 딸 앞으로는 편하게 살 수 있게 이 아빠가 도와줄게. 그런 말이 어딨어요. 나 아버지 꼭 살려서 평생 둘이 살 거야. 이렇게 또 헤어지면 나 정말 못 살아요. 저는 아버지와 눈물의 재회를 한 뒤 아버지의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 다음날 같이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노력하면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대장암 말기였고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왜 제 인생에는 온전히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걸까요? 항상 무언가를 받았다 싶으면 다시 뺏기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랑 다시 만난 지 3일도 안 지났는데 시한부가 된 아버지의 삶을 인정할 수 없더라고요. 또다시 아버지와 이별하게 될까봐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를 원망만 하면서 지켜볼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살던 집도 정리하고 아버지와 둘이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본 뒤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와 둘이 지내면서 항암 치료 일정에 맞게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밉다고 원망만 하면서 지내기에는 저와 아버지 사이에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뒤늦게라도 저를 찾아와준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한 번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우산을 살 틈도 없어 달려오는데 아버지가 제게 우산을 펼쳐주면서 말했어요. 우리 딸 빗길에 뛰다 넘어지면 무릎 까져.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야지. 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갑자기 비 오면 학교 앞에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애들 부러웠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소원 성취하는 날도 다 오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이 아빠가 다 풀어줄 테니까. 저는 그날 아버지와 둘이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면서 처음으로 걱정 없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손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싶었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굴곡 많던 제 인생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드디어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항암 치료를 도우면서 모태들이 효도도 하고 그동안 제 또래 친구들이 아버지랑 하는 일들을 저는 이제서야 하나씩 하고 있어요. 제 일상은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 덕에 웃음도 많아지고 즐거워졌지만 아버지의 항암 치료는 도무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항암 치료로 효과를 좀 봐야 수술도 할 수 있을 텐데 의사를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아버지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추억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의 정을 느껴보려고요. 옛말에 자식을 보기 전에 부모를 먼저 보라는 말이 있죠. 일반적으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저와 아버지는 떨어져 있던 시간도 있었지만 살아온 인생은 엇비슷한 것 같네요. 저는 제 아버지가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지난 날의 원망도 다 사라졌고 앞으로만 생각하려고요. 제가 아버지 닮아서 현명하게 살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 곁에서 저도 티끌 하나 안 묻은 인생처럼 맑게 웃으면서 지내볼게요. 어쩌다 보니 우중충한 제 인생 사연을 길게도 썼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가정에 행운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매일이 웃음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